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20번째 시간. 지금 막스의 자본 혹은 자본론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떠나지 않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부가 중요합니다. 이래서 2부에 많은 분들이 떠나시지 않게 이분들을 좀 후끈 달아오르게 할 만한 내용 좀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로 이 막스의 육필 원고죠. 육필 원고가 몇 년 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인류가 같이 그렇죠. 공유해야 될 것이다라는 네. 가치를 인정받은 거네요. 네. 그 사실 막스 원고 같은 경우가 육필 원고 자본론 한 장 있잖아요. 한 장. 네. 한 장이 뭐 예전에 일본의 어느 경매에 나왔는데 한 장에 1억 한 5천만 원. 아 진짜? 네. 몇 장인데 이게? 한 장짜리가 한 장 그냥 A4 한 장 우리 정도 생각하면 그게 막스의 육필 원고죠. 친필. 그게 1억 5천만 원인가 1억 하여튼 그 정도에 낙찰됐다 이러더라고요. 그거의 소유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 경매에 나왔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걸 갖고 싶은 사람이 낙찰 받아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소유자? 네 그러니까 뭐 애초에 이게 막 흩어져 있는 거죠. 자손들도 갖고 있다가 기증도 하고 이게 막 소실되기도 하고 흩어져 있는 거죠. 이쪽 저쪽에. 네. 그 가정부가 많이 빼돌렸어. 일이 있네요 가정부. 그러니까 사실 바로 그게 우리 자본하고 공산당 선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 일종의 팜플렛이죠. 우리 정치 자 우리 공산주의자 동맹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거 한번 선언문을 만들어 다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당시 막스 앵겔스가 공저를 했다고 하거든요. 같이 공동 집필을 했는데 막스 나이가 당시 29. 1847년이죠. 29이고 앵겔스가 2살 어리거든요. 27대 공산당 선언을 집필을 했죠. 그게 아주 이제 이게 지금도 명문으로 이 내용에 동의하고 아닌 걸 떠나서 명문.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의 유령이 지금 유럽을 떠돌고 있다.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마지막 끝부분에 우리가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제 마지막 끝부분은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왜냐면 내가 이걸 아주 감동 깊게 읽었거든요. 아 진짜요? 마지막 부분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런 거 좀 북한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북한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좌파예요, 좌파? 이게 그러니까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 조금 더 앞부분에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기 이 공산당 선의 내용 얘기 다 들어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이제까지의 모든 사회 질서를 강제력으로 전복시킴으로써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하게 하라. 벌벌 떨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틀이 잃을 것은 족쇄이고 얻을 것은 세계이다. 그들은 세계를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걸로 완전히 뭐 선동적인 수사법의 최고 명문으로 지금 꼽히고 있죠. 그렇네. 네. 그래서 만국의 노동자가 실제로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많이들 단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노동조합 같은 거 만들어지는 것도 요 이후로 해서 한 뭐 1900년대 초반 요때쯤에 많이들 모이죠. 네. 그래서 호주 같은 데서도 꽤 많은 노동자들이 아마 호응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제가 또 많이 그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회주의 관심이 좀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장을 인용해서 얼마 전에 그 EBS에서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 바로 페미니즘이라는 유령이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욕을 먹구나. 뭡니까 한국의 남성이 단결하라 이런 겁니까? 만국의 남성들이여 다시 일어서자. 뭐 이런 내용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여튼 그 공산당 선언이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 이제 막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하더라도 그 인류학의 유명한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논문을 쓸 때 딱 논문 쓰기 처음에 아니면 논문을 쓰다가 머리가 좀 안개 속처럼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막스 책을 꺼내가지고 한 몇 페이지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머리가 안개 속이 거친 것처럼 환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적 자극을 준다. 이 사람의 어떤 글이 가지고 있는 논리 구조가 이 뭔가 불교의 스님들의 화두처럼
이 뭔가 자기를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이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의문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이거 제대로 한번 맞는 거냐 반성하게 만드는 뭔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스를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일본의 철학자도 있어요. 막스를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아지는 뭔가 상쾌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는 뭐 막스 같은 경우가 글 쓰는 수사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표현이 아주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죠. A가 B가 아니라 B가 A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연설문에도 인용되거든요. 나라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기 전에 네가 나라를 위해서. 예, 그렇죠. 나라가 조국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해라. 바로 이게 A가 B가 아니라 B가 A다. 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법이 바로 막스에서 나온 거예요. 정민여가 돈을 많이 써서 집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내가 돈이 없는 거다. 이거 좋은데? 오늘 가서 좀 써먹어야겠는데요. 부부싸움하고 이럴 때. 그런 수사법을 막스가 처음 쓴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부터 대중화돼가지고 연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막스가 아주 여기에 뭐 논리적으로 아주 맞다는 건 아닌데 묘한 뭔가 논리가 아주 뭔가 우리한테 다가온다 이거죠. 아주 피부에 다가오는 만큼 탁탁 다가오고 써먹고 싶게 만드네. 그렇죠. 망국의 노동자 단계를 이거 얼마나 많이 써먹습니까?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린 망국의 남성의 단계. 뭐 지금 하나의 유령이 뭐 유럽을 배하고 있다, 한국을 떠들고 있다. 이런 말들. 되게 약간 시적 표현 같기도 하다. 근데 그러면 또 막스의 말 중에 제일 아까 핵심이 지금 단결하라 말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핵심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타도하라. 뭐 봉기하라, 때려 부숴라 이래야 되는데 단결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형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뭔가 우리 혁명할 때 뭔가 음습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적폐를 청산하라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뭐 그건 그건 괜찮아요? 청산하는 것도 물론 뭐 이제 예전에 북한에서는 청산주의적 유습해가지고 청산주의를 또 비판하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지만. 네. 어쨌든 파괴나 미움의 정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제 단결이라는 것도 아주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힘을 합치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사실 막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게 참 재미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그 영화 스파르타쿠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 스파르타쿠스를 가장 존경했거든요. 로마의 금투사 노예. 거기 나오는 그 유명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네. 내가 노예인 것을 벗어난 순간이 언제냐면. 내 발목에 묶여 있는 쇠사슬이 있다는 걸 인지한 순간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 검투사 노예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막 노예라고 생각을 못 한다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노예 생활 계속 이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노예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내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걸 아는 순간이 바로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라는 거는 내 발목의 족쇄조차를 족쇄로 생각 안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나의 삶의 한 조건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황제라든지 자유민이 자기를 풀어주기 전까지는 자기는 이 족쇄를 풀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런데 스파르타쿠스는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스가 가장 중요시 생각한 거는 내 스스로 힘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내 스스로 힘으로 이 족쇄를 꺼내야지 누군가 메시아가 와서 이걸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망한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근데 나 혼자 힘으로 약하니까 나와 같은 체질의 있는 사람들하고 연대를 하고 단결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막스가 스파르타쿠스를 가장 존경하는 이유라고 하는데 근데 공부를 많이 하셨네 진짜 저요? 단결과 스파르타쿠스도 오늘 약간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평소에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정박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참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본인을 깔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지금까지. 네, 하여튼 뭐 저는 스파르타쿠스를 저도 좋아합니다. 막스가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옛날 같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 국가보안법에 지금 말도 걸려들 수 있는 거 아시죠? 제가요? 네.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막스는 때려잡아야 돼.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건 진짜 좀 코미디인데 네. 7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돌아가신 이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네. 이제 잡혀갔어요. 그 검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검사가 소문난 공안 검사예요. 흔히 말하는 빨갱이를 때려잡는 검사인데 그 분이 이제 이영희 교수가 그 D 검사와 L 교수 해가지고 그런 에세이를 썼거든요. 네. 그 자기하고 이제 책을 가져온 거 압수한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딱 보더니 이 사람은 누구야 이런 거야.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뭐야 이래. 그 자기가 농담을 하는 줄 알고 이 L 교수가 아이 설마 내 괜히 나를 이게 농담한다 생각해. 아니 진짜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갑자기 화를 내더니 아니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당신 뭐 지금 뭐 당신 먹물이요 지금 나한테 지금 아는 체 하는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아니, 검사도 먹물 아니야?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아니 이거는 이게 공산주의 진짜 사회주의 바이블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아니 그게 도대체 누구냐고 마르크스가 자기가 진짜 그때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진짜 이건 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었냐 이거죠.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모르더라. 근데 이제 뭐 그런 에피소드를 수필로 쓴 적도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막 마르크스 하면 일종의 애비 같은 거죠. 뭐 애비 이거 하면 큰일 난다. 만지면 큰일 나고 곶감 같은 거, 곶감,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와 곶감 같이. 그러니까 이거 참 학교 때 제 선배가 저희 때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경찰이 잠깐 검문하겠으면 가방 뒤지던 시절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근데 저희 선배가 책에 막스 베버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 막스 베버는 좀 성향이 다른 학자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때 막스라고 또 그 정도가 네. 막스를 알았어요. 막스만 알아가지고 이열기억이 아니고 그저 예. 기억인데 똑같이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뭐 끌려갔었다고 그것 때문에 막 투덜투덜 됐었던 선배가 있었거든요. 아, 맞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 책인데 막스 베버는 사실 막스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똑같은 막스로 취급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마르크스 아류다 이래가지고 막스 베버도 검소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 아 진짜. 네, 진짜. 아, 이름만 비슷하다고? 예, 막스니까 막스다 이거죠. 그럼 뭐 막스마라도 다 잡혀. 그렇죠. 예전 같으면 막스마라도 못 들었죠. 예, 그 형은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해명하고 그 다음에 막 와가지고 이제 투덜투덜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산지가 진짜 얼마 안 됐구나. 예, 그래요. 예. 하여튼 정말 우리가 그 막스라는 이 사실은 유령이죠. 또 막스도.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무서워하고 그런 시대가 한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막스 책 정도는 이제 읽으면 대단한 사람이지 뭐 사실. 네, 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인류가 공통으로 가져가야 될 유산이죠. 지적 유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하나의 어떤 좌파 공산주의로 낙인 찍고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성숙한 단계에서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전히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다들는데 아니 그 우리 방송 시작하시면서 우리 정민여님이 언제 부자 되냐고 물어보시니까 절대 니네는 부자도 될 수 없으며 돈도 모으지 말아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틀린 생각인지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때? 그 얘기 좀 저희가 들어도 됩니까? 예. 결국 왜 그렇게 됐냐면 왜 그렇게 됐냐? 결국은 그 교환 가치의 마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교환 가치의 마술. 교환 가치. 그게 뭐냐? 이제 막스의 자본이 상품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생산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석하고 이 여기에 숨겨진 어떤 비밀을 드러내겠다. 이러면서 이 사람은 상품을 제일 먼저 들고 나와요. 왜 상품을 들고 나오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부유하다는 거 있잖아요. 부라는 게 상품이 집적으로 되는 거. 상품이 쌓아 올려진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부라는 것은 상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요즘 뭐 아파트, 그죠? 아파트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다 상품이잖아요. 상품이란 거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물품이겠죠. 물품이자 여러 가지 재화가 되겠죠. 예. 근데 이거는 반드시 교환을 거쳐서 얻어진다는 거죠. 교환. 뭐 화폐 등으로. 그렇죠. 그냥 우리가 상품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갖고 오면 어떻게 되죠? 절도나 강도가 되죠.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환. 이때 교환되는 게 결국은 뭐냐? 가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 사회교과서 배울 때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만들어지는 게 가격이고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막스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 가격이라는 것은 이 상품에 교환되는 그 양, 교환되는 어떤 가치를 가격이라고 본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은 따라서 이 가격이 변동되는 거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자 100개가 지금 5,000원 팔렸는데 네. 갑자기 10,000개가 나와서 500원에 팔리는 게 아니고. 네, 네. 왜냐하면 이미 아무리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네. 이미 처음부터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변동을 하는 거지. 가격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가격은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가격이 변동한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게 막스의 논리입니다. 이건 뭐 어떤 본인이 선택에 따라서 지금 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막스의 어떤 주장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한 8, 90만 원 한다고 쳐요. 네. 이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자, 그러니까 이제 고기에 하기 앞서 가지고 이제 좀 머리 아파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조금 정리를 하면 상품은 결국 네. 우리가 사용 가치 네. 그 자체로 우리가 뭐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예를 들어 물건, 음식이라든지 네. 옷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사용 가치,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교환 가치. 근데 그거를 교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획득하지 않습니까? 네.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이 개념 상품에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교환 가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교환을 통해서 네. 이게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라는 것은 결국 이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교환 가치 이걸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부는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는 사용 가치는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교환 가치는 굉장히 큰 거고. 그렇죠. 근데 이 부라는 것은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해했어? 이해했어. 네. 다이아몬드로 하니까 확 정박님이 잘하시네. 설명해 주실 때는 사실 아리까리했는데 다이아몬드로 하니까 확 꽂히네. 사용 가치, 교환 가치는 대충 감이 와요? 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노동을 하는데 들어간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네. 자, 우리가 모피코트를 얻고 이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입니까? 사냥을 해야 되고 그걸 다듬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부라는 것은 이런 모피코트 한 벌이 그러니까 일반 면직물 몇백 벌보다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면직물 한 벌 하는 시간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결국 그 교환할 때 어떻게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부의 크기라는 것은 교환 가치가 결정한다는 거죠. 교환 가치에서 지금 말씀대로 다이아몬드라는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이거는 1억이다 10억이다 하면 그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사용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이것이 교환할 때는 10억 원의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부의 크기가 되는 거다 이거죠. 애초에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 네. 어렵거나 그 희소성이 있을 때 그 상품의 가치가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된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노동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뭡니까 아주 광산 같은 데서 사용 가치는 없을지라도 만약 교환 가치가 있다는 것은 광산에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희소성이라는 게 더 크다고 또 볼 수도 있지만 막스에서는 어떻든 노동량에 의해서 희소성이 아니라 노동에 들어간 시간만큼 가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밍크를 사야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이아몬드라. 아니 근데 밍크 사기 힘든 이유가 네. 자 그 노동의 시간이 사줘요. 오해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잘 보세요. 네. 다이아몬드를 생활하는 사람들은 진짜 큰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 다이아몬드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없죠. 모피코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과연 모피코트를 입을까 이거죠. 안 입지. 왜 그러냐 이거죠. 그게 교환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복 따는 사람들은 많이 먹던데. 그 비싼 거. 전복 비싸지. 근데 제일 좋. 그리고 그 버섯 뭐야? 비싼 버섯. 아 송로버섯 같은 네네네. 거? 그러니까 전복을 따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공장에 고용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내가 자영업에 만약에 내 스스로 생산을 갖고 있다면 그건 다른 거죠. 근데 여기는 생산자는 다이아몬드 공장의 주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 전복 하는 데서 전복은 자기 바다는 공유지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는 또 어쩌면 못 먹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거기서 임노동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먹으면 내가 삼성을 다니는데 휴대폰 공장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삼성 휴대폰 만드니까 내가 가지고 오겠다. 바로 절도죄로 해서 잘리겠죠. 똑같은 거죠.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야, 진짜 대화하기 힘드시겠다 우리랑. 아니야. 뭔 얘기를?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이 다 평범한 일반인들의 수준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일하는 노동을 높게 평가해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팟캐스트에 1시간 이렇게 말할 때 어디서 출연해줄 때 한 100만 원씩 주고. TV에 한 500만 원씩 주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아, 좀 더 많은 내가 1시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10만 원, 만 원보다는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우리 받고 싶어 하잖아요. 기다릴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 어떤 겁니까? 결국 교환돼야 되니까 타인이 원하는 타인의 평판에 따른 그거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교환할 때 인정. 내가 아무리 이게 중요하다는 몸값을 거예요. 올려야 되죠. 야, 나 이거 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1000시간을 공부를 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1000시간을 들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타인이 원할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1000시간을 들인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했으니까 나는 1시간 어디 강연 나갈 때 500만 원 받아야 돼. 나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타인 입장에서는 그건 모르겠고 남들이 들어보니까 당신이 정말 이게 들어보니까 좋다. 이런 사람한테는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단 말이죠. 정박님 내 생각에 강연에서 많이 까이셨나 봐. 한이 맺히셔서 지금 이렇게 내가 공부 많이 했는데 내가 공부 많이 해. 내가 서울대 나와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강연료를 얼마 안 주냐 이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게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예전에 뉴키즈 온 더 블락이라고 네. 그 미국에 그쵸, 알죠.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정운영 교수라고 강연을 하시는데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벨기에 루뱅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정말 어렵게 공부하고 이랬는데 그래 강연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시간당 그 당시 뭐 강사료 시간 강사하셨으니까 강사비가 얼마 안 돼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뉴키즈 온 더 블락 한국의 내한공인에서 그때 애가 또 한 명 죽고 이랬는데 걔들이 코푼 휴지를 10만 원, 20만 원에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팬들 사이에서. 이걸 보면서 자기는 자괴감이 느낀다. 나의 이건 뭘까? 이 정말 이건 뭐 그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내가 아무리 이걸 지적인 투자를 했는데 평판, 팬이 없으면 팬 인정 안 해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1등들은 어디를 갑니까? 우리 고등학교 공부하고 이러면 1등? 1등 공부 1등 하는 애들 문과 1등, 이과 1등도 다 의대 가죠. 법대 의대 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 타인들의 평판에서 변호사를 한다든지 판검사를 한다든지 의사를 하면 가장 1시간 같이 일해도 가장 높아지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높은 평판을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바로 상품성을 인정받는 거다. 우리 흔히 말하는 상품성.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노동자잖아요. 우리가 네.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이 노동자예요. 내 몸뚱아리 말고는 벌어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어가지고 땅에서 이제 우리가 땅을 빌려주고 지대라고 하죠. 임대료를 받아먹고 산다든지 네. 우리가 은행에 금리를 받아먹고 산다든지 아니면 내 공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뭔가 생산수단이라고 하죠. 그게 없는 사람은 다 노동자예요. 정박님 건물이 있으시다면서요. 저 그날 이후로 되게 정박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잖아요. 건물 누군데 건물 대출 나름이야. 꼈어? 아니 대출 낀 게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가 좀 추레해. 네, 건물이 그렇게 막 어디 가서 막 돈 받을 만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 열심히 하셔야 되는구나. 지금 이거를. 좀 강의 요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가격을 더 쳐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맞아요. 예. 공부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그래. 좀 많이 주세요, 정박님. 강연료 좀. 이 깨알 홍보도 해주시고. 자. 그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교환 과정에서 이제 마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술? 예, 아까 말했던 우리는 우리가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 자본가에게 일을 해주고 그러면 일을 해줘가지고 임금을 받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른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받는 돈보다 2배 이상의 돈이 흔히 말하는 자본가들에게 더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택시 운전기사들이 이제 이걸 주로 하신 분이 이제 동아대 강신주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곧 책을 많이 인용할 텐데요. 그 강신주 교수님은 그런 우리가 아는 그 강신주예요? 강신준 교수님입니다. 동아대 강신준 교수님. 이런 설명을 해요. 안 유명한 사람이야? 강신준 너도 알지? 알아. 정박님한테만 유명한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왜 교환을 하면 우리가 노동력을 우리는 일한 만큼 받지 않냐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자본론에서 보여주는 거는 결국 뭐냐면 택시 운전기사가 산학금을 한 5년 전 기준입니다. 210만 원을 이제 회사에 줘요. 회사에 주면 보통 택시 기사가 이제 당시에 받은 돈이 월급 형태로 받은 돈이 한 70만 원 받아요. 70만 원에서 80만 원. 네. 자기가 그러면 실제로 2단계에 대해서 물론 뭐 하루에 산학금 12만 원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져간다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걸 딱 따져보면 내가 그 흔히 말하는 택시 회사 사장님 오너에게 벌어준 돈은 140이고 내가 가져가는 건 70이에요. 내가 210만 원을 총 벌었지만 그럼 택시 운전기사 사장님은 내가 네한테 택시도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게 강가상각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거를 다 우리가 공제하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의 그거를 빼앗기는 거죠. 이 교환하는 과정에서 내가 취직하는 과정에 빼앗기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산업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그렇죠. 영역에서 우리가 그러면 노동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할수록 뺏기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환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잘 살게 되고 노동자는 상대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건 우리가 못 살게 되는 거잖아요. 부라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회사 다 그만둬야 돼요? 그 나중에 이제 결국 보면 이제 결국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총파업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건 조금 더 있는데 결국은 목공의 포도청이라도 바로 그만 못 두죠. 당정하면 그러면 너 아니라도 쓸 사람 많잖아요. 아쉬운 그거는 모두가 다 그만둬야 돼요. 동시에 전 모든 노동자 1,700만 노동자와 560만 자영업자 다 그만둬야 되는데 그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결국 내가 그만둬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되니까 나는 혼자만 바보 돼 버리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장이나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는 목공의 포도청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미가 바보도 아니지만 일을 거래를 하면 교환을 하면 할수록 자기 가난하게 되는 거죠. 네. 자기도 지금 이게 부당하다고 싶은데 목공의 포도청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일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가치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일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을 어마어마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전까지 중세 사회에서는 1,600시간 일하다가 갑자기 2배가 뛰는 거예요. 일을 시킬수록 돈이 많이 벌어지는데 내가 자본가 입장에서 일을 안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일을 시키면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그 택시 예를 드셨으니까 210만 원 회사에 갖다 주고 70만 원 받아온다. 네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택시 회사가 하나 또 만들어져서 야 우리는 한 180만 갖다 줘. 70만 원 그대로 줄게. 왜냐면 우린 그래도 남으니까. 그 옆에 있는 회사가 또 나와서 우리는 한 150만 원만 갖다 줘. 니네 70만 원 그대로 줄게. 왜 우리는 그대로 그래도 꽤 남으니까. 이런 회사들이 자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영상의 혁신이라든지 무슨 도구의 혁신을 통해 가지고 뭐 좀 더 뭐 저렴한 자동차 연료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고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높여줘야 돼. 높이는 건 아니죠. 지금 말씀은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임금을 높이는 건 아니지만 회사가 가져갈 이익을 좀 줄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도 나는 경영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그리고 이익이 어느 정도만 남는다면 거기에 뛰어들라는 자본가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택시 운전사들이 좀 모자랄 경우에는 그렇게 회사들이 경쟁을 해서 영입을 하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 지금 일자리 부족이에요. 일자리 부족인데.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주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절될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나는 1,000만 원씩 남기던 자본가가 있는데 까짓건 한 800만 남겨도 돼. 그리고 이제 그 몫이 뭐 어쨌든 노동자에게 좀 더 돌아가겠죠. 나는 600만 남겨도 돼. 뭐 이런 사람도 분명히 등장하지 않겠나. 그 적정선이. 왜냐하면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내가 안고 가는 건데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만 줄어든 상황이라면 내가 가져간 이익이 좀 줄더라도 경영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삶의 현장에서 그건 뭐 자본가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자본가로 가는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고 좀 더 인도주의적인 자본가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노동자에게 이제 몫을 돌려준 자본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막스가 말한 자본에서는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이게 평균적인 교환. 평균적인 자본가의 모습들, 평균적인 노동자의 모습을 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예외적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막스가 역사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요거 대상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평균적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나오더라도 그럼 이제 택시 기사들이 돈벌이가 잘 되는 직업으로 되면은 인기 직업이 되고 또 다시 그걸 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많아질 그쵸? 거고, 예 그러면 다시 또 막스가 얘기하는 뭐야 저기 빨갱이야? 아니 정프로보다 마도님이 낫네.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이제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나는 좀 더 이익을 적게 가져가고 노동자들에게 많이 주겠다. 그런 인도주의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건 사실 예외적인 거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막스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책에서 과학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관철되는 그 법칙들 이것들을 가지고 자기는 한번 설명하는 것이 지금 각각의 예는 많죠. 우리가 왕들 중에도 아주 자비로운 왕도 많고 모든 걸 다 내주는 왕도 많았고 예전에 어떤 왕은 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 왕 같은 경우는 평생 검은 옷 입고
빵도 아주 검은 빵 먹고 참외만 하고 참외한다는 거 하죠.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정말 그러니까 사치라는 것은 자기하고 자기 사진에 사치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그 왕실 스페인 왕실의 성격이 바뀌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사치를 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뭘 나눠줬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당시 스페인 왕조의 성격이 예를 들어 왕권의 성격이 바뀌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막스가 말했던 거는 개별적인 어떤 지금 이 사례보다 전체적이고 평균적인 것들 이런 경향성을 띠게 된다는 거.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본가는 이렇고 자본가는 끊임없이 더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이 경향성은.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왜냐 아까 우리 똑같은 인간의 논리인데 아니 일을 시켜 돈을 많이 버는데 어차피 자본가라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가가 주인이 되는 사회잖아요. 네. 돈이 주인데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우리는 인간이 다 이 세상에 태어난 건데 돈을 주인이 되는 이 돈 수단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돈을 더 벌게 돼 있죠.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종 회장 보면 아니 저 돈 가지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몇십 조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금 안 내려고 계속해서 유죄처벌까지 받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 그 돈 많은 사람이 그렇지. 2007년에 그 특검 벌어져가지고 유죄처벌까지 받았잖아요. 그 상속에서 제일 유죄가 낫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다시 또 사면 했지만 1조 내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 그것이 자본가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평균 자본가인 거죠. 네. 그분이 평균은 아니지. 뭐 약간 좀 천 쪽에 간 분이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여튼 뭐 그런 그 자본가의 속성, 그다음에 지금 노동자가 처한 상황, 그렇죠. 이걸 좀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결국 이제 노동자도 아니 내가 이게 지금 손해 보는 교환을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목구멍이 포도청, 목구멍이 염라 대왕이죠. 이거 안 주면 잡아 죽으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불공정한 교환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근데 응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응하면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강제로 하는 계약,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강제로 해야 되죠. 노예는 강제지만 안 응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안 응하려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안 응해요. 농민들 중에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 되면서 농촌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 도시로 흘러왔는데 아니 근데 어차피 내가 손해 보는 일할 필요 없잖아요. 일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그 농사 지을 때는 일도 얼마 안 했는데 여기 와서는 막 일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네. 거지가 되면 되잖아요. 거지가 되면 일 안 하고 받아 먹으면 되니까. 거지가 됐거든요. 구릉병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자존심 어떡합니까? 뭐 어차피 뭐 하루 아니 냄새 어떻게 할 거예요? 냄새. 아니 근데 아까 냄새가 뭐야? 아니 하루 20시간 석탄 파러 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하루에 그냥 빈둥거리는 게 낫습니까? 냄새나 냄새나는 건 똑같은데 석탄 파러 20시간 가서 탄광에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탄가루 먹는 거다. 심폐증에. 네. 그러니까. 진짜 근데 뭐 그분들을 내가 비하는 건 아니고 돈 진짜 잘 버시대. 그래요? 왜냐면 내가 아는 모 친구가 있는데 친구도 아니고 하여튼 애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 지하철 역사에 가서 뭐 편말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한 2시간 있었는데 한 30 벌었대요. 와. 우리가 남자. 남자인데? 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돈을 잘 버나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진짜요? 난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고. 그래도 주는 사람 많아. 그래? 그러니까 그 문구만 잘 쓰면 괜찮아. 사람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타적인 존재죠. 상호 서로 도와주고 싶어하는 존재죠. 네. 그리고 그거는 그 역이 어느 역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그때 수원역이었는데 핵심적으로 다른 사람이 얼마를 주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데 그 직업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걔가 만약 20만 원 벌었다는 걸 알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쵸. 누가 주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얼마 벌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사람은 혼자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알지만 우리는 전혀 몰라.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고 치면 3시간이라면 대충 뭐 한 2, 3만 원 받겠구나. 감이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은 얼마를 벌었는지를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심지어 나는 한 2,000원 버는 것처럼만 보여주려면 얼마든지 10,000원짜리는 다 속여놓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걸이 굉장히 매력
그러니까 정말 자존심만 버리고 한다면 꽤 벌이는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니까 꽤 벌이가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괜찮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순박한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제 이 자본가 되려는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 고용해서 공장에 써먹으려고 하는데 거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골에서 농민을 쫓아내 가지고 노동력 쓰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장에 일을 하러 안 온다. 거지가 되겠다. 그럼 어떻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줘야죠. 아니죠. 임금을 그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그 돈 밝힌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주겠습니까? 결국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지 면허증 제도를 만들어요. 거지 면허증 제도. 아 진짜요? 네. 영국에서 15세기 말부터 영국의 헨리 7세부터 거지 면허증 법을 만들어요. 거지도 면허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재산이 어느 그게 아니고요. 이하라든지 뭐. 일단 이 거지 면허증을 만든 이유는 결국은 거지에게 면허를 안 주겠다는 거죠. 거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거지 면허증법이 딱 시작되면서 한 200년 가거든요. 한 1714년에 폐지가 됐는데. 아 진짜요? 예. 근데 이때 어떤 식이냐면 허가증이 없는 14세 이상의 거지 있죠. 네. 허가증이 없어요 국가로. 잡아가는구나. 이 사람을 사용하려는 이제 사업주가 안 나타나죠. 2년 이상 안 나타나면 채찍질을 하고 낙인을 찍어요 몸에. 그래요. 그게 3번 이상 누적되면 국가 반역죄로 사형에 처해져요. 그러니까 일 안 하면 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안 그러면 잡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다들. 정말로 이런 제도가 있어요. 뭐 우리의 상황이랑 뭐 일치하진 않지만 우리도 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근로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네. 네, 사실 물론 이제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 의무 사항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 당시 영국에서 이 법이 한 200년을 갔는데 매년 한 300에서 400명이 죽어요. 처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얘가 살려고 그냥 와야 되거든 자기한테. 그러면 또 착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비를 잘했겠죠. 사업주들이 왕하고 이제 귀족들을 잘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실업이 두려운 이유 있죠. 백수가 된다는 게 왜 두렵냐면 그 역사적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실업자가 되면 죽을 수 있다 국가에 의해서. 단순하게 내가 배가 고프고 빈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국가가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 이 형벌의 역사가 무의식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실업을 하면 이 사람들이 막 고통을 느끼는 거는 내가 국가의 쓰임새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국가가 나를 죽일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게 노는 게 이른바 하나의 범죄처럼 그렇죠. 인식된다는 거. 바로 그때 우리가 청교도라고 하죠. 청교도에서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해야 되는데 노동하지 않는 것들은 배역자,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진짜 이교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사회에서 왕따가 돼버리고 이 사회적으로 몹쓸 인간, 잉여 인간, 무익한 인간 이런 취급받으니까 이러고 언제든지 국가 권력에 개입해서 나를 생명을 박탈할 수 있다. 무서운 거죠. 여자도 해당됐어요? 다 해당되죠. 14세 이상. 여자는 뭐 해당되면 안 됩니까? 여자는 가사노동 하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 결국 노동시간이 결국 부의 원천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이 역사 사례 보듯이. 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이 사람이 노동자가 가치를 우리가 말하는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게 자본가한테 가가지고 자본가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우리는 이제 노동자는 갈수록 가난해진다. 이 바로 이 그 노동을 쓰면서 우리가 실제로는 자본가가 네 노동을 쓰고 내 임금을 줄게. 교환을 아주 공평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100원짜리 노동력을 쓰는데 거기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가치는 막 200원, 300원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잘 살아지니까 갈수록 일을 많이 시키고 위험한 일이든 작업 환경이 나쁘든 좋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자기는 안전하고 자기는 돈 많이 버니까 죽든 말든 그냥 계속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시장 경제대로만 시장 원리대로만 돌아가라라고 만약에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다고 놨을 때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본가에 의해서 한참 이용되다 버려지거나 혹은 죽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실제로 영국에서 많이 일어났었던 일이고 그렇죠. 막스 자본 1권에 그 한 영국의 여성 모자를 만드는 여성 노동자가 나오거든요. 하루에 16시간 반을 노동했대요. 와. 그리고 30시간 연속 노동을 하고. 와. 그래서 이제 힘이 빠지잖아요. 이 메리라는 여공이. 그러면 술이나 커피를 먹여가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노동을 시켰는데 나중에 단순 과로로 사망했다. 이렇게 신문이 보도가 됐다는 거죠. 단순 과로. 과로는 과로사죠. 그게 왜 단순이야. 근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게 노동시간 되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간은 노동력을 그렇게 죽게 방치를 해버리면
우리가 노동자가 하나 만들어지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본가도 지금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리 요즘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을 거부하는 거죠, 출산을 거부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봤고 이렇게 사는데 왜 내 애까지 그렇게 만드냐?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거든 그 당시도.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도 똑같은 운명을 가지면 그걸 할 필요 뭐 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출산이 문제가 되나요 또?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든 거죠. 아까 뭐라고요? 말한 공장법. 15시간 이상 시키면 안 되고 12시간. 그 법을 만든 거죠. 안 그러면 다 죽게 나자빠지고 자기들이 이제 다 그 될 판이니까. 지금도 근데 가끔 뭐 이렇게 저출산이니 뭐 이런 뭐 결혼 안 한다 이런 걸로 이제 기사들 나오면 댓글들 상당수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지금 뭐 저 노예 하나 더 만들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요. 그게 다 여기서 다 막스의 자본론에 벌써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미 150년 전에 다 이 상황이 결국은 똑같이 지금 똑같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가 나선형으로 진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고 도는 게 이런 느낌이다 이거죠. 물론 지금의 우리 뭐 노동자들이 노예는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크게 바뀐 게 없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더 안 좋다고 보는 거죠. 더 안 좋아요? 아니 막스에 보면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빈부격차 그렇죠. 그것도 더 심해지고 아까 아니 중세 시대 때는 1,600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만 해도 2,100시간이잖아요. 2,100시간. 그리고 저번에 이제 뭐 이 과로사하는 분들 서비스업종은 2,800시간 근무하다가 주당 80시간 근무하다가 뭐 과로사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런 최장의 작업 환경들 요즘 그러면 중세 때 물론 물질적인 구조는 자본주의가 월등하게 발전했죠. 그거야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런 이제 교통 통신 수단, 의식주의 이런 것들이야 자본주의가 풍요로워지긴 했지만, 근데 이 풍요지만 근본적으로는 근본적인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해진 건 사실이죠. 근데 왜 우리 유럽이나 이런 좀 선진국들 보면 노동 시간이 굉장히 짧고 회사에서 그러니까 자본가가 되게 노동자들한테 어떤 그런 복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베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라인 노르딕 모델이라고 하죠. 앵글로 아메리칸 모델 미국식이냐 라인 노르딕 모델 그러니까 흔히 독일식 북유럽식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긴 되게 좋더라고. 직장에 막 애도 데리고 가고. 네,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미국 같은 경우도 노동 시간이 2013년 기준으로 1,788시간이에요. 근데 독일은 1,363시간이에요. 와. 1,363이요? 예. 근데 시간당 임금은 독일이 46달러, 전 세계에서 제일 높죠. 근데 미국은 36달러예요. 국민 소득은 미국이 독일보다 7,000달러 더 많아요. 시간당 46달러를 준다고요? 우리나라 노동자 시간당 임금이 21달러예요. 독일에 반도 안 되죠. 그렇네요. 근데 독일은 이제 예를 들어 철강이나 여러 가지가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임금을 받아간다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 북유럽을 보면 대부분 다 뭐 하다못해 뭐 다치면 뭡니까 일종의 다쳤다고 그 급여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다치면 우리 돈으로 다 들어가 병원 다녀야 되는데 병원 다닐 때 다쳤다고 교통비라든지 택시비 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휴가가 기본 5주지 않습니까? 그쪽 북유럽은 뭐 여름 휴가, 연말 휴가, 부활절 휴가 이 완전히 이런 진짜 뭐 그리고 지금 독일에 최대 노조는 주당 28시간 하자고 지금 파업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당 28시간? 예, 2018년 1월 현재 주당 28시간, 주당 32시간인가 그 파업이 너무 많다고 주당 지금 28시간으로 끌어내리죠. 그럼 5일이면 28시간이면 6시간이 채 안 되네. 5시간 반? 5시간 조금 더 반 정도. 근데 이 정도가 진짜 딱 적당한 것 같아. 5시간 정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잘 돌아간단 말이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결국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시간이 적을수록 노동 시간이 적을수록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적어야 잘 살지 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못 산다. 네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뭐 그건 또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는 노동 생산성이라든 여러 가지 말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건 또 나중에 좀 이야기를 짚어봐야겠습니다만 어떻든 결국 이 노동 시간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자본주의에서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 양극화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민여가 죽었다 깨나도 돈을 벌 수 없는 이유는 자본이 없고 그렇죠. 생산 수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이래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죠. 결국은 뭐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
돈 버는 비법은 돈이 돈을 버는 거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왜 재테크가 계속 나올까요? 재테크 뭐 비법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재테크는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들어. 뭔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을 모으지 못하는데 계속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계속 돈을 모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이 돈을 모아서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뭐 돈을 월급을 모아가지고 뭐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테크 관련된 서적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이게 스트레스야.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야? 우리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까? 혹시? 그렇죠. 대박의 환상을 꿈꾸게 해야지 불평불만 좀 계속 일하고. 그렇죠. 면제부처럼. 네, 로또를 하는 거죠. 그 왜냐하면 결국 재테크라는 게 결국 우리가 재테크 핵심 뭡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 잘하고 뭐 금융상품,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우리 돈 벌자 이거잖아요. 핵심은. 네. 재테크 나는 우리가 자본이 다른 게 없으니까. 네.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비트코인 해야 되나?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환상을 심어준다고 보는 거죠. 네. 막스는 이미 150년 전에 그 자체가 하나의 환상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예. 근데 주식 대박 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박은 누구의 돈을 가지고 대박이 났겠습니까? 결국은 다 결국 아까 말한 자본가 대박 나잖아요. 항상 부 이전을 해가지고 교환을 통해서 자기가 부를 뺏어 오는 거잖아요. 똑같죠. 비트코인도 부를 가치를 창출한 건 아니죠. 부를 남이 갖고 있는 부를 빼앗아 온 거죠. 사실은 자본가에서 했던 행동은 나쁘지가 않죠. 합법적으로 뺏어온 것. 초기에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활용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여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뭐 이런 것들하고 물론 이게 대한 반박도 많겠지만 막스적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럴 가능성 혐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사회가 이렇게 많이 좀 흘러오면서 일부 노동자들 가운데는 뭐 재테크든 혹은 뭐 이렇게 주식 투자든 금융상품 투자든 해서 일부 돈 번 사람들이 있기는 있으나 결국 그것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고 그냥 동일 계급성상에 있는 수많은 다른 노동자들의 조금씩 돈들을 모아서 합법적으로 잘 긁어온 것일 뿐. 그렇죠. 그 가치를 창출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는 결국 막스에서는 노동 가치설이거든요. 네. 모든 가치는 노동으로 창출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계로 뭔가 창출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 보는 거죠. 이 양반은. 그 기계는 보조적인 업무만 한다는 거예요. 보조적인 거.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핵심은 뭐냐. 인간의 노동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기를 만드는 것도 이미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 있는 거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경영상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막스에 따르면 그거는 주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노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자본론에 보면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 뭐 지금 말씀대로 재테크를 금융을 한다고 우리가 부동산을 한다고 하는데 금융 같은 경우도 결국 우리가 그럼 금융기관이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산업 자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줘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잘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물건을 많이 생산하게 과잉 생산하게 되면 결국 그게 안 팔리게 되고 자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게 부도가 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금융기관은 이자는커녕 원금도 회수가 안 되고 자 그러면서 나머지 모든 다른 데 빌려준 데도 오히려 충분히 팔 수 있는 어떤 공장도 은행에서 딱 돈줄을 차단하게 되면서 다 이제 나자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흔히 말해서 이제 공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건의 공황이. 자 그러면 이런 불황기가 되면서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또 실업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흔히 말합니까?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또 물건이 모자라니까 다시 또 그 수요가 늘어나서 또 호황이 오고 요 스클이 자본주의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보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금융의 재테크라는 것도 안정적일 수가 없다. 계속 불안과 호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딱 어느 시점에 잘 알아내면 물론 돈은 좀 벌겠지만 그는 아까 말씀드린 예외적 개인들이나 돈을 좀 벌지 다 벌 수가 없는 거죠. 맞아. 주식 같은 것도 그렇죠. 보면은 다 벌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잃어. 보면 언제 뭐 땄다 막 이러는 주식으로 돈 벌었다 하지만 왜냐면 그 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러다가 잃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렇죠. 바로 막스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땅도 결국은 우리가 땅이라는 거는 진짜 대체가 안 되고 빌려준 사람만 독점으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도 안 되고 그래서 땅은 다르다. 그래도 부동산은 다르다 이러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불패 이렇게 하는데 막스에 따르면 결국 그것도 이 땅이라는 것도 내가 아무리
토지 지주라 해도 그걸 빌려줘 가지고 땅값 임대료 지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산업자본가라고 하죠. 그리고 노동자에게 그거 하는 노동자로부터 이익을 얻어내는 어떤 산업자본가들한테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기생하는 거다 이거죠. 그 사람들 몫을 좀 더 가져가는 건데 그리고 그것도 지금 말씀대로 또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면서 또 나중에 파탄 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우리 일본에 잃어버린 뭐 10년 20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뭐냐 이 사람은 재테크라는 것 금융 부동산 그거는 갈 수가 없다. 영원히 갈 수도 없고 누구나 다 될 수도 없고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튤립 이제 네덜란드의 검은 튤립 투기라든지 뭐 1929년 대공황이라든지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라든지 이런 역사를 보더라도 결국은 뭐냐 절대 이 어떤 재테크로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정말 환상이다. 보이지만 신기루다 이거죠. 보이지만 잡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하는 게 튤립 투기예요. 튤립 투기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거품이 걷어지냐면 이 책에서 튤립 그 버블도 얘기가 나옵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다른 이제 우리 강신주 교수가 이제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튤립도 어떻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맛이 갔냐면 살만한 사람이 모두 튤립을 다 사고 나니까 다 가지고 있네? 그 다음부터 투매하는 거예요.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기대에 의해서 가수요, 가짜 수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올라갈게 계속 올라갈게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너도 가지고 있냐, 나도 가지고 있냐, 이거 이러다가 이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누군가 폭탄을 뜨는 게 되는데 이제 다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폭탄 터져야 되잖아요. 다 같이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막스는 그런 식의 그 어떤 재테크라는 것들은 절대로 이제 일시적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거기서 돈 버는 사람도 결국 자본가들이 그 타이밍에 정보를 갖고 활용하고 룰을 만든 사람들 일부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 사람은 항상 보편성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노동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계속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 재테크도 하지 말고 파업하라고 파업 총파업 다 같이?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지금 선동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책에 따르면 사회는 변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데 뭐 그걸 뭐 이제 지금까지는 예전에는 그 사회 변혁이 아주 폭력적인 형태로 많이 나타났는데 그게 많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요즘은 좀 그런 이야기 맞아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역사의 교훈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어떤 협의를 하는 거 있죠. 우리 노사 단체 협상하듯이 그렇게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자본가의 어떤 욕망 그걸 좀 더 규제를 하는 거죠. 우리 임금 협상을 해가지고 아니야 우리 좀 더 가져가야겠어.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제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자본가의 몫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축적을 해가지고 자본가 입장에서는 자꾸 돈을 이제 많이 이익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 모아둔 이익을 모아서 다시 더 투자를 한단 말이죠. 더 큰 이익을 기대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물건이 과잉 생산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공장이 줄어들고 폐쇄하게 되고 그러면 또 노동자는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스 자본의 핵심은 노동이 모든 가치를 결국 만들어내는 건데 결국 이 어떤 계속 악순환이 결국은 악순환이라보다 이 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본가도 결국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국 그래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 어떤 잘못된 사회를 만들고 우리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데 이걸 변화시켜야 된다. 흔히 말하는 막스에 따르면 그래서 혁명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막스는 자본에서 이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회를 왜 가만히 두고 보고 있겠는가? 노동자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참 마르크스란 아저씨의 전 매력에 많이 예전부터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또 다시 한번 막스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의 예언이 이렇게 100%다 맞았던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만 보면 그 뒤에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연 그의 말은 얼마나 유효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세 번째 3부에서 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